네, 스트레스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쉽게 이어지곤 하는데요. 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병철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이게 보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현대인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정말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상당히 그런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떤 대표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을지 좀 짚어볼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불안, 긴장이 만성적으로 이제 유지되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소화불량, 어떤 분들은 어지러움증, 두통, 뭐 이런 여러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각각의 질환들을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증상은 좀 힘들 때마다 반복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닌지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장애로 계속 진행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던히 넘기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욱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좀 느끼는 방식이 다른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네. 재밌는 조사는 실제로 이렇게 그 저소득층에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사를 해보면 최상위 계층에서도 비슷하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계속 내 뜻대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살다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거나 포기해야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냥 놔두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서 조급하게 뭔가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증상에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조급증. 그럴 수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 아까 그 얘기해 주신 게 이제 불면증하고 이제 우울증 중에 하나인데 불면증 같은 경우는 요즘같이 저는 이제 더위를 좀 많이 타서 이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의 어떤 불면증과의 차이는 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정신과에서 말하는 불면증이라는 거는 낮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어떤 수면 부족이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러니까 요사이 같이 이렇게 뭐 날씨가 더워서 못 자는 것들이나 아니면 가벼운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못 자는 것들을 불면증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아예 잘 못 자는군요.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잠자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과만 연관되는 거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잠자는 시간이 좀 변할 수는 있는데 잠을 드는 것도 힘들고 자다 깨다 하는 것들이 반복되고 그런 여러 양상의 불면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되게 큰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지난해 54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4년 사이 34.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증가 추이는 다른 질병에 비해서 좀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 연마다 9% 정도 증가하니까요. 저희 치매 증가율이 한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와 고령화로 진행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증가율이니까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어떤 이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쟁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게 불면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치료를 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교수님 보시기에도 한 3, 4년 전보다 최근에가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좀 크게 늘어났나요? 그런 환자들이 많나요? 일단 정신과에 대한 접근성이 좀 좋아지면서 환자분들이 조금씩 의식이 변하고 있어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힘들다 보니까 병원을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요새는 이게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가 인 것 같다라고 해서 권유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성별로 보면 여성, 또 연령별로는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30, 40대보다는 여성의 경우에는 50대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7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뭐 생각해 본다면 이 불면증의 원인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아니면 사회적인 스트레스 또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의미라든가 아니면 일단 나의 어떤 이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가지고 떠나보내는 그런 빈둥지 증후군에 있는 여성분들이나 공허함을 좀 느끼는 거죠. 퇴직을 하고선 이제 일거리를 딱히 찾지 못하는 이제 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것들이 좀 흔들게 되고 또 일을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으면 이렇게 힘든 것들도 그냥 잊어버리고서는
챙기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때 더 힘들어지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잠 못 자는 고통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질환이 있던 환자의 경우에는 재발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 잠을 못 자는 거는 가장 큰 스트레스이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특히나 어떤 우울증이나 아니면 여러 스트레스에 대해서 취약했던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 것부터 이제 나빠지는 것들이 시작돼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정신 건강을 생각할 때 어느 시점을 갖다가 병원을 찾거나 도움을 찾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잠을 자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부터 이제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 잠을 못 자니까 일부러 잠을 재우잖아요. 그 수면제를 먹는다든가 뭐 주사를 맞는다든가 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제가 잠을 자는 건 아니지만 몸에는 도움이 좀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요? 너무 못 주무시는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통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급히 이렇게 긴장을 풀거나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은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한번 쉽게 잠을 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쉽게 잠드는 것들에 의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면 위생을 지키면서 이 수면 때 지켜야 될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을 반드시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그래도 잠을 못 잘 때는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서는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게 낫습니다. 보통 어떻게 처방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면 환경을 잘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희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이 제일 흔한 불면의 이유는 뭐냐면 잠이 안 오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계속 잠을 청하는 경우 이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들썩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제 그게 조건화가 돼버리면 졸리다가도 잠자리에 누우면은 또 자야 되는데 불안 긴장하는 것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잠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잠자리 눕지 말고 밖에서 다른 걸 하다가 잠자리에 들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웬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밖에 나와가지고서는 뭐 음악을 듣던가 아니면 책을 보든가 다른 걸로 설령 해서. 자야 되는 시간이라도 안 그렇습니다. 온다면 다른 걸 좀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잠자리에 누워서 자야 되는데 걱정하는 거. 이거는 잠에 대해서 가장 또 해가 하나의 다른 강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딱 그러고 있는데 이제 좀 오늘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트레스와 불면증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제거되면 불면 증세가 저절로 나아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그 잠 못 자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뒤척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네. 들거든요. 안 좋은 생각들이 들고 대개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걱정들이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면은 잠을 잘 잘 수 있죠. 일반인들은 이렇게 특별히 병이 없다 그러면 그런 걱정거리만 사라져도 잠자는데 훨씬 좀 나아집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약을 의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걸 끊었을 때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더 악화되는지 뭐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이 수면제에 대해서는 일반인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약을 먹으면은 도저히 못 끊는다부터 약을 먹으면 치매가 된다는 생각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약을 많이 먹으면 내성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기도 하시고요. 예. 근데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잠을 못 자는 것들이 계속 만성화되게 되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초반에 진료를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이 내성을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 약국에서 조절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렇고 병원에 다니면서 단계 약을 맞추면 지금 이제 내성이 없는 약들도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약을 최소량으로 쓰게 되면 빨리 잠을 회복하고 또 부드럽게 끊어서 약을 안 먹고도 잘 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네.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사실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 스트레스를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있을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 감각적인 활동과 생활과 생각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석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일에 관련된 그런 마인드 세팅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내 감각을 즐기는 마인드 세팅.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거 먹거나 운동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감각적인 활동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하면서 걱정거리를 가지고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산을 하면서 고민거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계속 걱정하시는 분들. 이러시면 안 되고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풀 때는 그 스트레스 푸는 활동에 그냥 다 몰입해서 내가 선택과 걱정하는 집중이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인을 해야 되는군요. 그 평소시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더 크냐보다는 내가 그때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서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훨씬 더 어떤 정신 건강에 중요한 것 다이어트가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이 먹으면서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먹을 때 먹고 맛있게 먹고 할 때 하고 이런 예. 게 좀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또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요. 네. 대구에서 이거 기사 보셨죠? 예. 세살 아들. 참 부모란 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좀 파렴치한 인면수심의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을 텐데 아이를 학대를 했고 때리거나 음식 주지 않는 건 물론이었고 계목줄로 해서 이렇게 아이를 맨놨다가 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이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 저희가 바라봐야 됩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아무런 어떤 저항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약자를 갖다가 그렇게 괴롭히는 이 일이 생겼는데 대개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 아동 학대는 본인이 아동 학대나 아니면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당했던 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만만하고 이렇게 좀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노를 갖다가 투사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좀 경계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학대가 실제로 계모보다는 친부모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횟수로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식이니까 설마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훈육의 어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갖다 불러오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이 학대받은 아동이 생애 전반에 좀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커서 또 아동을 학대하게 되는 그런 걸로 대풀이 될 수가 있는 반복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는 강력 범죄자들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대개 한 66% 정도가 어렸을 때 아동 학대나 아니면 부모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 봤을 때 이 어떤 증오나 어떤 공격성이 결국은 아이에게 심어져서 이게 점점 자라서 사회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범죄를 막는 것보다 이렇게 아동 학대를 막아서 그걸 사전에 좀 예방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어떤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당했거나 했을 때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 갖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또 그렇게 되지는 않나 봐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보고 자란 어떤 경험이 그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훈육을 그렇게 받았으면은 또 그렇게 훈육을 해야 될만 익숙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부정적인 그 보상 심리의 일종인 것 같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풀어야 되는 걸 대상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거 갖다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그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네. 네. 마지막으로 이런 피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대물림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좀 짚어주시죠. 먼저 인식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동 학대를 갖다 그냥 일반적인 훈육으로 보면 안 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범죄 행위라고 보고서는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6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아동 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중재하고 또 아이들을 갖다가 안전한 대로 보호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의식들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돼야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있는 이 직원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분들은 학대받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건데 결국 그 보호자들은 자식을 뜯어가고 남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흔들어 놓느냐 그러면서 분노하게 해서 폭언이나 공격적인 행동들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게 없어서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사고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제도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